오마이뉴스가 만드는 팟캐스트 이털남입니다. 이털남 금요일 편은 취중 진담이 방송됩니다. 오늘 새로운 뉴스는 뭐죠? 오늘의 취중 진담은 6.4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떠오른 생활임금 제도입니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방선거 공통 공약으로 생활임금 제도를 들고 나오자 새누리당은 4년 전 무상급식처럼 지방선거를 좌우할 이슈가 되지 않을까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는 성북구, 노원구 구청장과 함께 생활임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사회부 기자들의 리얼 토크쇼 취중 진담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킨 사회 이슈의 숨은 이야기들을 속 시원하게 설명해드립니다. 오마이뉴스 사회부 기자들의 리얼 토크쇼 취중 진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마이뉴스 사회팀장 최경준입니다.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팟캐스트 이털남 시즌3 금요일 순서 사회부 기자들이 만드는 취중진담입니다. 오늘은 김영배 성북구청장과 김성환 노원구청장이 녹음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주제는 생활임금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선 16일 날 전남 진도 해상에서 발생한 이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말씀부터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녹음하기 전까지 저도 이 관련 뉴스를 챙기고 또 취재도 진행하다가 왔습니다. 사고 소식은 정말 안타깝지만 또 이 생활임금 제도 역시 가벼운 문제가 아니어서 저희들 녹음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아직 실종 상태입니다. 부디 실종자들이 반드시 살아 돌아와서 기다리는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청장들께서도 관련 뉴스를 챙겨 보시고 오셨을 것 같은데요. 좀 소식 들으시면 어떠셨습니까? 우리 김영성환 노원구청장님께서 좀 먼저 말씀해 주시죠. 모든 국민이 다 그렇겠지만 굉장히 침통하고 황당하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아직도. 예. 90년대 초반에 이 성수대교 무너지고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그때도 바닷가에서 그 대형 페리가 전복되는 사고가 있어서 그 후로는 이런 문제를 원초적으로 막아보자고 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여전히 그로부터 한 20년이 지난 지금도 거의 똑같은 일종의 후진적 사고가 발생한 건데요. 어쨌든 그 실종자들이 건강하게 살아서 돌아오기를 온 국민이 바라고 있고 저 역시 그러기를 희망하고요. 어쨌든 그 학생들과 주민들이 돌아온 연후에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또 한 번 언론에서 호들갑을 떨고 또 없었던 일이 되어버리고 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반면교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가장 안타까웠던 게 SNS에서 보면은 아이들이 어른들에 대한 원망을 많이 하더라고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 아이들에게 너무 많이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요. 김영배 구청장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도 아이들 기르는 이제 부모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뉴스를 보다가 가슴이 옥먹해서 자고 있는 아이들 이렇게 한번 만져보고 나왔는데요. 모든 부모님들 뭐 심정이 다 똑같으시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뭐 사실일지 수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선장을 비롯해서 승조원들이 오히려 먼저 지금 탈출했지 않느냐 이런 좀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이게 배 안 그래도 싼 그런 티켓 때문에 아마 바닥 쪽에 우리 아이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영화 같은 데서 아까 뭐 그런 데는 보면 뭐 끝까지 구출도 하고 하던데 하여튼
이게 우리 사회가 어찌 보면 저런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네. 오히려 정말 좀 강하고 좀 많이 뭔가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어렵고 또 약자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서로 함께 가는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또 들었고요. 어쨌든 저도 작은 단위지만 구청장으로서 이제 일을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정말 기본부터 바로 세우고 자기가 있는 곳에서부터 철저하게 좀 이렇게 뭔가를 지키고 새로 만들어가고 이런 이제 자세가 필요하겠고 그런 점에서 보면 풀뿌리에 해당하는 우리 지방자치부터 정말 주민의 생활을 책임지는 이런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이제 안전 이 하나만은 확실하게 좀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가 한번 다져보는 그런 이제 계기가 돼야 되겠다 이런 또 생각도 들고 결심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그 생존자들을 빨리 구출해서 좋은 소식을 좀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생활임금 제도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해 이 서울 성북구와 노원구가 처음으로 산하공단 소속 등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 이 생활임금 제도를 최초로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녹음실에 두 구청장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천시에서는 이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이번 달부터 시행이 되고 있죠. 네. 예, 그것도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 청취자들 중에서는 이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많이들 아시는데 생활임금은 사실 정확한 개념을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 생활임금이 뭔지 그 개념부터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배 구청장께서 먼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생활임금이라는 말을 이제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게 최저임금이라는 말로 이제 우리 저소득 근로자들의 그런 생활비가 다 충당이 안 된다. 즉 최저임금이 너무 낮다. 네. 이런 이제 현실로부터 그러면 최소한 그래도 대도시에서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임금은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문제의식을 담은 명칭이 생활임금인데요. 네. 이 생활임금이 사실은 미국에서 처음 이제 시작이 될 때 리빙 웨이지다 해가지고 최저임금에다가 보통 우리가 말하는 주거비, 교통비, 예. 그리고 뭐 교육비 뭐 이런 것들은 적어도 포함해서 좀 근로자가 자기 일을 재생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은 보장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것이죠. 특히 최근에 양극화가 심해지고 하면서 근로자들의 그런 소비 여력이 줄어들게 되니까 경기도 대폭 후퇴하게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이제 이 뭔가를 살 수 있는 구매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지역의 경제 활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게 되면서 사회가 전반적으로 침체하게 되는 이런 이제 아주 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오바마 대통령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연방 정부의 명령을 내려서 이제 최저임금을 10, 즉 10.10달러로 올려라 네. 이렇게 이제 명령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치고 있는 이런 이제 양극화의 그늘 예. 이런 것도 좀 대처하고 그리고 최소한 우리 근로자들의 생활을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수준으로 보장하자 이런 이제 일종의 운동이 바로 생활임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그 생활임금에 대한 좀 더 그 청취자들에게 좀 더 좀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김성환 구청장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 생활임금을 도입하게 된 배경이나 뭐 이런 건 어떤 건가요? 앞서 우리 김영배 청장이 대강의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만 OECD 국가는 그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를 최저임금으로 줘라라고 네. 하고 있고 유럽연합 EU는 60%를 줘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체로 대륙 국가들은 이것을 지키고 있어서 유럽의 대륙 국가는 생활임금이라는 개념을 특별히 쓰는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영미 국가, 그러니까 임금 격차가 큰 나라들에 있어서는 최저임금과 이제 생활임금을 같이 쓰는 데가 많은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현재 노동자 평균 임금의 최저임금이 한 38%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이걸로는 진짜 인간다운 생활의 최저선이 잘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최저임금으로는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새로운 개념이 하나 필요했고 저희가 그것을 이제 이름하여 생활임금이라고 칭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대체로 OECD가 권고하고 있는 것처럼 최소한 노동자 평균 임금의 절반, 그러니까 50%는 주는 것이 맞다고 봤고요. 특히 이제 우리 서울은 다른 곳보다 주거비도 많이 들고 교통비도 문화비도 많이 드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마침 이제 서울시의 영역 결과를 봤더니 서울은 다른 곳보다 대략 한 16% 정도 물가가 더 든다고 하는 연구 보고도 있어서 저희가 대체로 생활임금은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의 16%의 절반에 해당하는 8%는 보태서 네. 대략 한 58% 정도는 지불을 해야 네. 노동자가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 최저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취지로 저희가 생활임금을 설계하게 됐습니다. 예. 그 김영배 구청장께서 이제 생활임금이라고 하는 제도 이것에 대한 이제 이것을 왜 우리가 지금 이것을 시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배경 같은 걸 설명해 주셨고 김성환 구청장이 이제 그럼 생활임금을 한마디로 말하면 최저임금보다는 좀 더 줘야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먹고 살만한 거 아니냐 기본적인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 생활임금이라는 제도가 도입이 되는 건데 그리고 이제 김성환 구청장께서 그럼 얼마를 더 줘야 된다는 것이냐 그 기준을 얘기하셨습니다. OECD의 50%가 최저임금으로 권고하고 있는 건데 그 우리가 지금 책정하고 있는 생활임금은 그것에 이제 조금 더 많이 주는 거네요. 58%네요. 서울의 생활 물가를 반영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게 이제 시급으로 따지면요. 최저임금은 현재 올해 2014년도 5,21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들이 책정한 그런 시급은 6,850원인데요. 31% 정도 높아요. 그래서 대체로 이제 월급으로 따지면은 저희들이 계산을 이렇게 해보면 143만 2천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데 이제 우리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저희들은 이 기준을 가지고 지금 적용을 하고 있고 특히 도시관리공단하고 문화재단에 있는 그런 비정규직을 포함한 한 110명 정도, 노원군 한 80여 명, 한 100명? 100명 정도, 예, 그 정도 저희들이 이제 적용을 하고 그럼 있죠. 얼마가 많은 거죠? 최저임금보다 얼마를 더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한 대로 시급 기준으로는 한 30%를 더 주는 거고요. 이게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이게 108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예. 네, 지금 143만 2천 원을 주는 거니까 대략 한 37, 8만 원 37만 정도를 원이어도 더 이 주는 거죠. 노동자들에겐 굉장히 또 소중한 돈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일하시는 분들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전에 비정규직으로 계시다가 네. 용역 회사에서 이제 근무하시다가 지금 이제 청소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다가 정규직화 정책에 의해서 정규직화 됐다가 그때도 조금 급여도 올라갔는데 이 생활임금을 하니까 더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 중에 이제 특히 복지 포인트라는 게 있어가지고 카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식구들하고 같이 그 콘도를 갔는데 이 처갓집 식구들하고 같이 이제 네네. 갔는데 카드로 이제 해놓고 자기가 처음 해본 거예요. 그래서 돈의 액수 뭐를 떠나서라도 이 소속감, 이 자존감, 예. 이 부모로서 내지는 어떤 가족으로서 자기 어떤 그런 이게 굉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들으면서 저도 너무 뿌듯했거든요. 그래서 그분 말씀이 그렇게 하면서 이 웃음이 그냥 자기가 나온다 일하면서 그것만 생각하면 막 자기 스스로 막 웃는다는 거예요. 저도 들으면서도 막 너무 좀 막 가슴이 이렇게 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액수는 34만 원 정도 더 드리는 것이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또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 노원구에서는 그럼 어떤 반응이 좀 있었나요? 그 전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러니까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적용 대상이? 그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구에서 네. 구청에서 일하시는 이제 저희 사례로 보면 네. 이제 구청의 그 이제 산하에
노원 서비스 공단이라고 예. 구청의 여러 가지 용역을 이제 대행하고 있는 곳이 있고요. 노원구의 이제 도서관 같은 데서 대개 이제 청소나 이 경비나 이런 그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그동안 되게 이제 최저임금 수준을 받아왔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의 이제 그 이제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분들을 처음으로 적용했는데 대체로 한 100명 정도 수준. 네. 100명 정도 수준이 그러니까 혜택을 이제 받으시고. 직접 고용된 우리 구청과 예. 공단이 직접 고용하고 있는 분들을 예. 대상으로 한 거죠. 그래서 예. 나중에 이제 좀 이따 좀 다시 얘기-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간접 고용,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탁을 하거나 혹은 이제 민간에 계신 분들인데 저희들한테 납품을 하거나 계약을 맺었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못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당장 저희들이 사실은 그때 시범 사업 겸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행정 명령으로 우리 두 자치단체에서 이제 시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제도에 기반한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구청장의 자기 권한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게 최근에 미국에서도 이제 의회에서 연방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연방 정부에 납품하는 모든 그 회사들은 네. 그러니까 10.10달러의 최저임금을 지급하라라고 네. 하는 행정 명령을 발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간접 고용, 즉 이제 아까 예를 들면 뭐 어린이집, 그다음에 사회복지관, 그다음 저희들이 어떤 그 공사, 뭐 예를 들면 저희들이 안암 동청사를 짓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하청 들어온 회사나 거기에 고용돼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까지 하려고 하니까 그거는 제도가 있어야 되어서 지금 이제 조례를 그래서 준비 중에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이 앞으로도 좀 논쟁이 될 텐데 그건 좀 이따가 다시 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배 구청장이 그 오바마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제 그 같은 급이 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적용을 하고 나니까 노원구청에서 그 적용을 받았던 그 노동자들, 근로자들은 반응이 좀 어땠나요? 아까 우리 김영배 네. 구청장은 그런 사례를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연초에 그 생활임금 적용을 받고 계신 분들하고 이제 점심을 같이 한번 먹었는데요. 네. 우리 김영배 청장 얘기한 대로 그 뭐랄까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갖는데 우선 급여 수준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한 3, 4년 전에 비하면 그때 대체로 한 80만 원, 90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100만 원을 좀 넘어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생활임금 적용 첫 해에 137만 원 정도를 주고 그리고 이제 올해 143만 원까지 올라가니까 거의 체감으로 하면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갔다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뭐 모양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는 최저임금도 못 받으셨던 건가요? 그러면? 예, 그냥 최저임금. 최저임금 예.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대체로 굉장히 이 알뜰하게 거의 이제 다이어트를 해서 그 최저한의 생활 이외에는 거의 불가능했죠. 그런데 네. 그분들이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자기네들끼리 이제 개도 만들고 복지 포인트도 있고 그러니까 최근에 제주도를 한번 1박 2일로 갔다 온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신혼여행 때도 못 가본 제주도를 처음 예. 자기네들끼리 갔다 오고 나서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멋지다. 그래서 그 생활임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의 그 자부심이 임금을 인상하는 것하고 어느 게 더 효과적인가 이런 건 좀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겠지만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게 오히려 노동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그 통계나 그런 연구 논문이 많이 있잖아요. 저희가 차제에 임금을 뭐랄까 계속 그 저임 노동에 시달리게 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이 최소한의 이 생활 여건을 보장해 주는 게 오히려 노동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좀 확인하는 그런 사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특히 저 금방 말씀 주신 것 중에 공공 분야 같은 경우는 네. 이제 하나를 하더라도 사람이 사람을 상대하거나 사람이 직접 생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많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해서 친절하게 하고 얼마나 정성스럽게 하고 뭐 장애인이나 할머니 돌볼 때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이 전달돼야 또 더 사실은 제대로 된 공공 서비스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게 이제 이 자존심과 자존감 이런 게 이제 있을 때 아유 하나를 서비스 하더라도 훨씬 더 그래서 공공 서비스라는 건 정말 그 품질이 중요하고 사적으로는 조금 제공하고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면에서 보면 이런 이제 공공 분야가 먼저 정말 우리 근로자들의 자존감도 회복하면서 그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오히려 저는 예산 개혁이라고 생각하고요. 꼭 필요한데 이런 데 쓰고 사실은 보면 쓸데없는 데 쓰는 데가 많거든요. 우리 뭐 국회도 마찬가지지만 쪽지 예산 이런 것도 있고 저도 구청장 해보니까 다 사실 점검을 못해서 그렇지 그런 데가 꽤 있어요. 우리 지금 우리가 이 생활임금제 하는 데 들어간 돈이 1억 5천 미만이거든요. 1년에. 지금 성북구청에서는 생활임금을 도입하면서 1억 5천 정도의 추가로 들어간 돈이 그 정도입니다. 예. 대략 한 100명 정도에게 생활임금으로 들어가는 게 1인당 한 2, 30만 원 정도 더 드리는 건데 그렇죠. 총액으로 하면 그 정도밖에 네. 안 되니까 굉장히 효과적인 예.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랑 연관되어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이런 제도를 검토하게 됐던 주요한 계기 중에 하나가 용역이었어요. 네. 저희 구에도 이제 용역으로 채용되어 있는 분들이 많았는데 대체로 이제 용역 비용이 절대로 싸지 않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가를 봤더니 그 용역사로 일단 갔다가 그 용역사에 계약돼 있는 노동자들에게 임금이 전달되는데 대체로 30%는 그냥 관리비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관리비로. 관리비로. 네. 그런데 이 노동자들은 예컨대 이제 1년 단위로 그 용역사를 이제 선정을 하는데 그 용역사가 바뀌어도 새로운 용역사에 재고용되는 방식이니까 용역사가 별로 하는 일도 없는 거예요. 하는 일도 없는 30%를 가져가는 거잖아요. 30%를 가져가는 거예요. 예. 그럼 그런 비용이면 오히려 직접 고용을 하거나 해서 오히려 그 노동자에게 네. 임금을 좀 더 주는 게 훨씬 더 예. 노동력의 질을 담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저희가 이제 차제에 정규직화 문제와 이 생활임금 문제를 같이 고민하게 된 거죠. 말씀이 나온 김에 우리 김성환 노원구청장께서 지금 그러면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의 추가 예산이 들어간다는 건데 물론 이제 김영배 구청장 말씀대로 불필요한 예산을 지출하지 않아도 충분히 메꿀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추가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좀 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정도의 얘기인 건가요? 그렇죠. 구청 저희 1년 예산 규모가 대략 한 5천억 네. 정도 되니까요. 그 5천억에서 1억 5천 정도를 절약해서 이쪽으로 돌려 쓰는 데는 뭐 크게 뭐 그런 정도는 이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제 이런 작은 이제 실험을 하는데 저희도 초기에 생활임금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적정한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론적인 검토는 있었지만 성북구와 노원구가 처음으로 실제 적용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마음 같아서는 한 노동자 한 명당 한 200만 원 정도씩 주고 싶었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구청 예산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2개 구만 그냥 몇몇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할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더 숙련도가 높거나 노동력 비용을 많이 줘야 되는 분들하고 소득 역전 문제도 생기는 게 있어서 저희가 그 적정선을 찾고 또 실행 가능해야 되고 다른 자치단체도 이걸 함께 할 수 있는 선에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대략 그 노동자 평균 임금의 58% 정도 수준이고 대략 연간 비용으로는 한 1억 5천만 원 정도면 이 사례를 충분히 확산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저희가 없는 예산 잘라서 실행을 하게 된 거죠. 예. 그 두 노원구와 성북구는 이제 방금 설명해 드린 대로 최저임금보다 한 31% 정도 높은 액수로 그래서 이제 시간당 생활임금을 보자면 6,852원 정도 되는데 부천시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전국 최초로 이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잖아요. 네. 이곳은 좀 많이 대상자가 많다 보니까는 좀 적게 드리는 건가요? 노동자가 적용받는 노동자가 511명이고 시급은 5,580원이라고 조사가 돼 있네요.
사실 이제 좀 얘기를 정리하자 보면은 그 최저임금에 대한 논란은 계속 돼 왔습니다. 뭐 흔히 우리가 듣는 얘기로 직장인 평균 점심값이 6,219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최저임금은 5,210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밥 한 끼 못 먹는 돈을 받고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문제의식에서 이제 생활임금이라는 것을 도입해서 적어도 그런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영위할 수 있는 정도는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고민에서 시작이 됐고, 자 그리고 이런 생활임금제도가 도입이 되면 오히려 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그들의 어떤 만족도와 그리고 일에 대한 그 열성이나 이런 것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좀 밖에서 보자면 소비가 촉진되면서 뭐 내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고, 아직은 작은 규모지만 네. 이것이 확산된다면 뭐 그런 정도의 효과, 이런 반응들을 또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왜 이 생활임금 제도가 이렇게 말씀한 대로 좋은 거라면 왜 성북구와 노원구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혹시 두 구청장님은 뭐 서로 뭐 둘이 어느 날 만나셔서 네. 우리 둘이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뭐 도원결의 같은 걸 하신 건가요? 네, 우리 어떻습니까? 김영민 총장님 말씀하시죠. 네. 예, 그 원래 생활임금 이 이제 운동이 미국 볼티모어라는 도시에서 시작이 됐고요. 미국과 영국 등으로 이제 아주 많이 퍼져 나갔어요. 그런데 이 용역을 처음에 저희들하고 같이 하고 그다음에 계획을 함께했던 분이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신데요. 그분이 참여연대 일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실 때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청소 노동자들이 생활임금을 주장하고 하버드의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해서 해결이 된 그걸 직접 보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면 꼭 우리도 이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 운동을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국내에 와서 부천, 뭐 서울시 이런 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활동을 하셨는데 좀 원활치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북구와 노원구를 아마 찍어서 그 왜 그랬는지 왜 잘 모르겠지만 찍었는지는- 그거는 본인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고요. 왜 찍었는지 모르시고. 예. 저희 같은 경우가 이제 전국에서 처음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일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그렇죠. 네. 아, 시작을 했거든요. 네네. 그걸 보고 네. 그러면 노원구 정도면 충분히 이 제도를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고 네. 해서 제안을 하셨다는 말씀이시고. 그렇죠. 그래서 성북구도 성북구는 뭘 하셨는데? 이제 비정규직 부총장이 워낙 워낙, 예. 워낙 개혁적인 아유, 무상급식 마인드를 갖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그래서 아마 두 군데 제안을 하셔서 흔쾌히 이제 제안을 수용을 했고요. 그 뒤로 이제 쭉 이렇게 진행이 돼서 현재까지 왔죠. 저희로서 조금 조심스러웠던 거는 이것이 실제로 도입하는 게 첫 사례이다 보니까 저희도 좀 여러 자치단체랑 처음부터 같이 해보고 싶었는데 저희로서도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지는 않았고, 다만 이것이 갖는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을 끌어올리는 지렛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일종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공감했기 때문에 우선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두 개국가 먼저 실험을 하고 또 그 실험의 결과들을 몇 해 축적하면 충분히 사회적으로 성패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선 두 개국가 먼저 해보고 그리고 나서 그 성과가 괜찮으면 확산해보자는 취지로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개국가 소위 총대를 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담이지만 두 분은 뭐 개인적인 인연이 따로 있으신가요?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서 같이 그러셨군요. 일을 우리 성원이 형은 저한테 형님인데 예. 성원이 형은 사실은 우리 386 세대 예전에 학생운동 출신 세대들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특히 지방자치 분야에서는 아주 대표적인 분이셔서 저도 이제 많이 접하기도 했지만 뭐 구의원 지내셨죠, 시의원도 지내셨죠. 그래서 이제 그때 또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셔서 아주 강의도 많이 하시고 그러셔서요. 선후배로서도 많이 알고 있는 편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성북구, 노원구 두 구청장과 함께 이 생활임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뉴스의 속사정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립니다. 오마이뉴스 사회부 기자들의 리얼 토크쇼 취중진담.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탈남 시즌3 금요일 순서 사회부 기자들이 만드는 취중진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3일이었죠. 성북구에서 이제 이 생활임금을 보전해주는, 그러니까는 그 직접 고용뿐만 아니라 간접 고용 노동자들에게까지 생활임금을 보전해주는 조례를 입법 예고했습니다. 네. 이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이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2013년도 1월 1일부터는 저희들 행정명령으로 직접 고용 노동자들에 대해서 예. 이렇게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했다면 이제 그 구청에 납품을 하거나 계약을 하거나 뭐 위탁을 받거나 한 그 많은 업체나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고용하고 있는 분들에게까지 이걸 적용하자, 이런 이제 취지를 담고 있는데, 이게 왜 조례가 필요하냐면, 이게 이제 저희들이 계약을 하거나 할 때는 이제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절차가 있거든요. 공고를 내고 여러 가지 경쟁 입찰을 하게 되고 심사를 하게 되고 이러는데, 그 과정에서 공정성을 또 보장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공정성을 보장하면서도 이제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로 그 근로자들한테, 노동자들한테 생활임금을 주도록 하는 걸 관철을 시키려면 이게 이제 조례로서 뒷받침이 돼야 안정적으로 시행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준비를 해서 시행을 하려고 지금 했는데요. 이 과정이 저희들 혼자 그냥 이렇게 생각해서 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권순원 교수님 포함한 그 연구진하고 같이 법률 검토를 포함해서 용역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관련 용역을 작년 10월경에 마무리를 짓고 11월 말경에는 참여연대에서 관련 전문가들과 그리고 관계자들, 특히 이제 부천, 경기도 이런 관계자들 다 모시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토론회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조례안을 만들어서 현재 입법 예고 중에 있는데요. 앞으로 아마도 법제처나 이제 중앙정부하고 법리 논쟁이 좀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 안 했으면 좋겠는데 예상이 돼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용역 내용도 좀 저희들이 다 검토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우리가 뚫고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있죠.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간접 고용 노동자들까지 확대가 되는데, 숫자를 따지면 몇 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예, 기초자치단체에는 간접 고용되는 그 근로자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많지는 않아요. 않아요. 왜냐하면 서울의 경우는 서울시가 전체 우리 업무의 한 90% 가까이를 사실은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는 아주 기초적인 그런 이제 복지 부분이나 이제 서비스 전달 체계와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규모가 늘어난다라기보다는 그런데요. 뭔가 좀 조례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이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더 큰 의미가 규모 있어요. 면에서도 이제 그거보다는- 중요한 게요. 이게 우리 구에는 한 40명 정도가 예상이 이제 관련된 걸로 예상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속한 정당에서 이걸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통 공약으로 네. 전국에 실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서울시를 포함한 광역자치단체들이 이걸 다 시행을 하게 된다면 그 예를 들면 지하철 공사부터 시작해서 이 사회복지기관들이나 이게 숫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파장이 우리 단순히 기초자치단체 몇 개에 머무는 수준이 아니고 제법 큰 파장을 우리 시장에 줄 수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요. 예. 이건 이제 직접 고용 노동자의 최저임금 수준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고요. 그 이 조례가 법제처하고의 법리 논쟁을 뛰어넘어서 실제로 시행이 되면 가장 크게 미치는 거는 공공조달 계약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노원구에서 건축물을 하나 짓는데 그 건축물을 지으려고 참여하는 업체, 건설업체가 예전에는 하청과 재하청을 줘서 그 마지막에 실제 일하는 노동자는 최저임금을 받거나 그거보다 못 받는 이런 분들이 와서 실제 일을 했는데, 네네. 이제는 그 업체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가 최소한 생활임금을 받아야만 네. 그 공공조달 계약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영역에서의 소위 이 제도의 파급 효과는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공공기관이 민간기관의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분들의 임금 수준을 상향하는데 상당히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것은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는 규모라고 보여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성북구에서는 일정이 그러면 5월 초에 뭐 성북구 의회에서 통과될 예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봐야 예,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예. 예, 정부에서 처음인 건데 네. 노원구는 어떻습니까? 이 문제가 사실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아까 앞서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런 거를 사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 여전히 현재까지 법제처는 이것이 소위 위법이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조금 더 철저하게 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는 조례를 그 준비하는 시점을 올 하반기에 그래서 소위 이제 민선 6기의 첫 과제로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저희들이 해보고 예. 한번 붙어보고 한번 붙어보고 노원구에서 이제 성북구 하는 거 보고 이제 어떻게 이제 성북구가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걸 보완해서 한 방에 도입하겠다라는 같이 가봐야겠지요. 알겠습니다. 그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법제처에서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딴지를 건 사례가 지금 부천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부천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소기업들, 중소기업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노동운동도 활발한 데고요. 그래서 노사민정이 이제 논의를 같이 해서 의회에서 이제 입법을 하려고 제도를 만들려고 이제 했었는데 법제처에서 그런 의견을 냈는데 세 가지를 냈어요. 하나는 이게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라는 지방자치법 위반이다. 두 번째, 이게 그 지방재정법 위반이다. 즉 돈을 현금으로 개인한테 주게 되는 이 재정을 그렇게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위반이다. 네. 세 번째, 이거는 계약을 할 때 지방 정부가 특정 업체에게 얼마를 이제 월급으로 주라 이렇게 강요하는 그래서 과다한 이제 의무를 부과하는 그래서 지방계약법상의 공정한 계약, 자유계약 이런 어떤 그 경쟁의 원리 이런 걸 해친다. 그래서 지방계약법 위반이다. 이 세 가지를 이제 지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팀에서 이제 김진 변호사님 비롯해서 많은 이제 변호사들의 이제 그런 법률 검토를 거쳐서 내린 결론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첫째,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제약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오히려 이 조례를 만드는 주체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권한을 제한하는 조례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이 말이 안 되는 주장이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니다. 두 번째, 지방재정법도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정선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가가 정하고 있는 복지의 최저 규제 선보다 더 줬어요. 조례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냐?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조례로 필요한 경우에 주민들을 위해서 복리증진에 복무하는 거는 이건 당연한 지방정부의 의무다라는 이제 그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단체장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조례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의회를 통과한 것이고 정상적인 예산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지방정부 위반이 아니다. 세 번째, 지방계약법도 그걸 강요한 게 아니고 심사를 하는 과정의 하나의 요소로 즉 원오브 댐으로 이제 고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것은 지방계약법을 위반했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 이제 검토를 거쳐 볼 때 법제처가 지나치게 법률적 잣대를 이제 적용하고 있는 것이고 이건 오히려 자치권을 이제 훼손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저희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법제처와 당당하게 좀 논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잘못하면은 대법원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의회에서 통과한다. 예, 이런 이제 우려도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그건 뭐 안 하시겠죠. 예, 그래서 좀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럼 추후에는 뭐 법적 대응까지 뭐 또 강구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그런 사태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그 뭐 일단 법제처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법적 문제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좀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좀 제기되어지는 쟁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나오는 얘기들은 아까 이제 우리 김성한 노원구청장께서 이 생활 임금의 산정 기준에
기준을 뭐 OECD의 뭐 이런 그 권고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약간은 좀 자의적인 것 아니냐? 어떻게 좀 정형화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을 일단 임의적으로 좀 정하신 거잖아요. 그럼 지자체마다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럼 어떤 기준으로 정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 생활임금 제도가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험과 시행착오가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것은 또 대한민국의 경제 여건과 또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들이 또 상이하기 때문에 그런 여건도 반영을 해야 될 거고요. 다만 우리 이 모두의 고민처럼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이 사실상 저소득 노동자의 최고임금으로 이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이 최저임금을 현재처럼 놔두게 될 경우에는 그 노사정 협의 구조에서 1년에 매우 이 낮은 단계로 점증하고 있는 방식으로는 이 한국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최저임금을 보다 속도감 있게 끌어올리는데 일종의 지렛대 역할을 해야 될 필요성은 틀림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뭐랄까요 그 생활임금을 정하는 기준은 각각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을 보다 빠르게 끌어올려서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이 저소득 노동자들이 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도록 하는 데는 기여를 하게 되지 않을까. 또 그 과정에서 저희 이제 학자들의 이 검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생활임금을 어느 정도로 지급하는 게 적정하냐 이것도 아마 논의를 거쳐서 일정한 이 합리성을 찾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관련해서 재밌는 게요. 외국 사례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영국이 이제 지난번 런던 올림픽을 할 때 런던 시장이 이제 공정무역 올림픽과 더불어서 생활임금 올림픽을 선언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주었던 이 임금의 수준이 네. 영국에서 받는 근로 노동자들의 그 최저임금보다 30%가 딱 높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좀 우연찮게도 우리하고 비슷하죠. 네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연방 같은 경우가 지금 조금 다르긴 한데 뭐 8달러 좀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10.10달러 이렇게 한 30% 정도 네. 조금 더 높은 이런 정도고 시택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그 워싱턴 주라고 하는 그 시애틀 있는 그 네. 주에 작은 시인데요. 거기서는 주민 투표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그 내용이 뭐냐면 거기는 이제 최저임금도 보니까 다른 미국 저 평균보다 높아서 9.5달러인가 뭐 적지 않은데 하여튼 그 정도 됩니다. 근데 그거를 15달러로 인상시키는 거를 주민 투표를 붙였어요. 그래갖고 전체 주민들 중에 등록한 사람이 12,000명 정도가 등록을 해서 한 5만 명 중에 50% 정도가 이제 실제 투표를 했고 그 중에 이제 50.6%의 찬성.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박빙이었나 봐요. 그래도 이게 무려 9몇 달러에서 15달러로 올리는 어찌 보면 약간 과격한 안이 네. 주민투표로 통과된 사례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걸 봐서는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사실은 이런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또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 아까 김성환 구청장께서 자 이게 조례가 돼서 간접 고용인 노동자에게까지 적용이 된다면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게 만일 구청에서 하는 건설 사업에서 일하게 되는 하청을 받게 되는 노동자들까지도 이 적용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자 이 적용을 받게 되는 노동자들의 범위 도대체 그러니까 뭐 그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 하청을 받는 하청업체 노동자들까지 또 뭐 아르바이트생까지 받는 건지 이것도 약간 좀 기준이 아직은 모호한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차차 마련되어져 가는 건가요? 아직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네. 그 이제 조달 계약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 이제 소위 품셈표를 내게 되잖아요. 네네. 우리는 이 빌딩을 짓는데 어떤 자재를 쓰고 노동력 비용은 얼마를 들이고 이유는 얼마를 들여서 대충 요 정도 수준으로 우리는 하겠습니다. 이런 걸 제한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과정에 소위 노동력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그 사람들에게는 임금을 얼마나 지불하는지를 소위 이제 그 이제 발주처인 구청에 제한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그리고 보통 그 금액을 얘기하지 명수를 얘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세부적으로 보면 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세부적으로는 있습니까? 있는데 그게 실제로 잘 지켜지지 않고 네네. 그리고 그게 하청과 재하청을 넘어가는 순간에 그거를 이제 구청이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죠. 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 적어도 그 지방자치단체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전체적인 임금 수준을 높이는 쪽으로 간다고 하는 그런 정책적 방침을 갖고 있다면 얼마든지 그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 좀 짧게 또 짚고 넘어갈 부분이 김영배 구청장께서 아까 그 지금은 한 1억 5천 정도의 추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충분히 재정을 아껴서 쓰는 돈 가지고 충분히 메꿀 수 있다. 근데 이제 이게 범위가 넓어질 경우에 네네. 추가되어진 예산은 또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마찬가지로 얘기하실 수 있나요? 예, 아니면은- 간접 고용까지 확대하게 되는 조례가 통과될 경우는 추가로 한 6천만 원 정도 저희들이 일단 당장 소요가 될 것으로 추계가 됐고요. 예. 그다음에 조금 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디까지 더 적용되느냐라는 점이 좀 이제 앞으로 좀 더 저희들이 연구하고 네, 실천하면서 검증해봐야 될 부분인데 그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산은 단체장을 해보니까 철학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4대강을 하는데 돈을 쓸 건지 그렇죠. 무상보육 뭐 아니면 우리 지난번 대통령께서 공약하셨던 대로 기초연금 뭐 어르신들 확대 뭐 4대 중증질환 국가가 네. 책임지는 거 이런 데 우선 쓸 건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철학과 선택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예. 불효불급한 행사 경비나 이런 걸 좀 줄이고 저는 충분히 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 제도가 이슈가 될 것 같으니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새누리당에서는 약간 이제 의심스러운 눈길 쳐다보는 것이고 보수 언론에서는 당장 포퓰리즘 정책이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반박을 하실 수 있습니까? 포퓰리즘이라는 거는 이제 사실은 선심성이다 우리말로 하면 그런 걸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 사실은 제가 쉽게 그럼 그렇게 묻고 싶어요. 아니 저기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르신들 20만 원씩 준다. 이거 그럼 그걸 선심성이라고 해야 됩니까? 무상보육하겠다. 이거 선심성이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 아이들 돌봄 교실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 사실 지금 다 이제 좀 예산들이 적고 없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걸 선심성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 정신이라고 오히려 이야기를 해야 되고 여건이 좀 불비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정치인들이나 국민들과 논의해서 조금 만들어 나가야 될 걸로 생각을 해야 되지. 이거를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공격하는 거는 저는 그건 좀 글쎄요. 김성환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한국 사회가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부끄러운 기록이 대표적으로 이제 세계 최고 자살률, 예. 세계 최저 출산율, 그리고 세계 최고의 사교육비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원인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요. 1997년에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임금 구조가 바뀌고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될 많은 사람들을 비정규직이나 뭐 이런 방식으로 내몰면서 사실상 정규적으로 보다 안정되게 생활해야 될 노동자의 임금을 소위 이 노동조합 비용을 줄이고 임금을 절감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깎아버렸거든요. 사실은 저는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문제를 이제 다시 회복해 나가야 될 시점에 이 생활임금이 놓여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때까지 과정을 보면 대체로 그 100원을 벌면 소위 사장님이 가져가는 비용과 노동자가 가져가는 비용이 있어서 노동자가 가져가는 비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었는데 97년 이후에 다시 그게 역전이 돼서 사장님이 가져가는 비용이 훨씬 커지고 노동자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만 가져가는 비용이 줄어들었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이 저는 한국 사회의 모순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자살률 문제나 출산율 문제를 푸는 것도 우리 사회의 저소득 노동자들의 생활이 안정되는 것을 기반으로 해야만 저는 출산율 문제나 자살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포퓰리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외환위기 이전에 긍정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요소들을 회복해 나가는 굉장히 주요한 하나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 최저임금 인상 기준을 마련하고 그리고 근로 감독도 강화하고 이번 시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해서 어쨌든 간에 이 최저임금법을 개정하겠다 약속했지만 그 국회에서는 뭐 이런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임금 공약이 주목되어지는 이유가 이것이 이 생활임금 제도가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어떤 견인차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새정치연합에서 공통공약을 내걸고 이렇게 이제 두 구청장께서는 또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제도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국민적 관심이 사실 없으면 조금 뜨다가 뒷방으로 밀려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마지막 말씀 정리해 주시면서 이것을 좀 어떻게 확산시킬 수 있을지 그렇게 좀 나름의 방안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배 구청장께서 말씀해 주시죠. 금방 말씀 주신 대로 임금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잖아요. 특히 우리가 일을 하면서 번 소득을 가지고 결국 가족 생활도 하고 우리의 미래도 이제 만들고 우리 아이들도 키우고 노후도 준비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다 사실 경기를 살리고 이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이제 경제 생활을 토대가 되는 건데요. 그런 점에서는 관심이 정말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이거는 여야의 이슈라기보다는 또 정치적 쟁점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좀 민생을 더 잘 돌볼까 이런 차원에서 조금 더 대승적으로 저는 좀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이거를 저도 마찬가지지만 무슨 이걸 통해서 어떻게 무슨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의도는 사실은 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걸 어떻게 잘 좀 정착시킬까 이런 거를 정치권에서도 차분하게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 그런 면에서는 저는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진짜 좀 많이 도와주시고 국민들께서도 좀 많이 좀 참여해 주시고 하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성환 구청장께서도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죠. 네, 이게 생활임금의 소위 이제 효시를 거슬러 올라가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그 1914년에 소위 이 포드 시스템을 만든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당시에 이 8시간 기준으로 임금 수준이 2.5달러였는데 그거를 2배인 5달러로 올렸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근데 그때 그 근거가 노동자들이 저임에 시달리면 그 자식들도 결국 제대로 교육 못 받고 그것이 결국 노동 생산성을 떨어뜨린다. 그래서 노동자에게 충분한 보수를 줘야 그 노동자가 다시 그 포드가 생산한 자동차도 타고 다니고 소비도 하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임금을 2배로 올렸는데 결과적으로 그와 같은 노력이 소위 미국 경제를 황금기로 이끌었는데요. 저는 대한민국이 이제는 소위 전체 경제나 상품 생산에서 사실 노동력 비용이 차지하는 비용이 굉장히 낮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동자들에게 최저한의 임금을 올려주는 것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실제로 별로 크지도 않고요. 역으로 보면 그렇게 올려주는 것이 한국 경제의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데 저는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한국 사회가 지금 극도로 양극화되면서 사회 통합력이 낮아져 있는데 이 생활임금 제도 등을 통해서 다시금 통합력을 높이고 그래서 한국 경제가 보다 선순환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이 생활임금 제도가 기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과 기대를 가져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김성환 노원구청장과 김영배 성북구청장이 나와서 생활임금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최저임금 얘기만 나올 때마다 이 정부와 그리고 기업에서는 당장 경제가 무너질 것처럼 펄쩍 뜁니다. 자, 생활임금 얘기가 나오니까 다시 또 보수 언론과 새누리당에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할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은 10만인 클럽 여러분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오마이뉴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거나 02-733-550으로 전화 주신 후에 내선번호 274번을 누르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탈남 시즌3 금요일 순서 사회부 기자들의 리얼 토크쇼 취중진담 4월 셋째 주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녹음실에 나와주신 두 부청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최경준, 제작의 김윤상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